환지 처분의 효과 33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지 처분의 효과. 권리 이전이 나오죠. 원칙.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밑줄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밑줄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자, 이때까지 뭐 다음날 얘기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설명드리려고 이때까지 놔뒀습니다. 자,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 요거죠. 이거 환지 계획에서 1번지는 갑한테 250제곱미터 주겠다, 뭐 2번지는 누구한테 얼마 주겠다, 3번지는 누구한테 얼마 주겠다. 이거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종전 토지로 보며 라고 돼 있으니까 이 토지를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면 종전 토지로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즉 갑은 원래는 환지되기 전 1번지 토지 소유자였는데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면 이제 환지되고 나서 1번지 토지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됩니까? 등기해야 됩니까? 자동으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면 나는 자동으로 환지되고 나서 1번지 토지 소유자로 바뀌는 거죠. 근데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 이런 거 과소 토지라서 환지를 지정 안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이라서 환지를 지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원래 나는 환지 되기 전 토지 소유자였는데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내 원래 있던 권리가 소멸한다 라는 겁니다. 자, 끝나는 때, 다음 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앞에서 다음 날이 제일 많이 나왔던 데가 어디죠? 항상 뭐 나오면 실효, 해제, 효력이 상실 이런 말이 나오면 항상 다음 날이었죠. 다음 날. 자, 여기 오늘 24일입니까? 24일? 4일? 3일? 4일 이렇게. 자, 24일 요 날이 공고일이라고 해보죠. 환지처분 공고일. 끝나는 때라는 거는 24일, 24시를 의미합니다. 24일, 24시. 그 다음에 다음 날이라는 거는 25일, 00시를 의미합니다. 요게 민법에 이제 기간에 가면 나오는 건데 기간이라는 게 우리가 민법에 시험 범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 배우는데, 자, 끝나는 날은 24일, 24시. 그 다음에 다음 날은 25일, 00시. 이거는 같은 시간입니까? 다른 시간입니까? 같죠? 뚜 하면 24일, 24시가 되는 동시에 25일, 00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똑같은 시점인데 이게 있던 권리의 만료점과 새롭게 변동하는 권리의 시작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 방식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즉 없어지는 권리의 만료점은 끝나는 때라고 표현을 하고 새롭게 취득하는 권리 내지는 새롭게 시작되는 권리의 시작점, 시점을 표현할 때는 다음 날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실효나 뭐 해제 이런 거에서 다음 날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여기 구역 지정되고 나서 구역을 지정을 해제하는 사유가 있었죠? 실시계획은 3년, 개발계획은 2년. 실시계획 3년, 개발계획 2년 안에 안 만들면은 3년,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력은 요때까지 있는 겁니다. 2년, 3년이 된 날까지. 그랬다가 실효라는 거는 효력이 상실되니까 언제부터 효력이 상실됩니까? 라는 거죠. 종료점을 만료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점을 물어보는 거죠. 효력이 상실되는 시작점이니까 다음 날. 2년, 3년이 된 날까지는 지정의 효력이 있다가 언제부터 효력이 상실됩니까? 부터 효력이 상실됩니까? 시점을 물어보는 거니까 다음 날. 이렇게. 그래서 실효, 해제 이런 것들은 항상 다음 날일 수밖에 없는 게 언제부터 효력이 상실됩니까? 를 물어보니까 항상 다음 날이 붙어줘야 됩니다. 다음 날이. 그래서 여기 내가 환지되고 나서 1번지 토지 소유자가 되는 시점은 다음 날. 근데 내가 환지를 지정받지 못해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소유권의 만료점은 끝나는 때, 없어지는 권리의 만료점은 끝나는 때, 취득하는 권리의 시작점은 다음 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표현 방식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시작점인지 만료점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표현 방식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렇게 똑같은 시점에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야 권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겠죠. 당연히.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면 내가 취득하는 권리는 커터기 아니라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다음 날부터 종전토지를 보면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토지에 있던 권리의 만료점은 환지처분이 공고일이 끝나는 때 표현 방식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시점은 다음 날, 만료점은 끝나는 때 이렇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예외해가지고 기읍 행정상 처분, 재판상 처분 나오죠. 환지처분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으로서 밑줄 종전, 토지의 전속, 토지 동그라미 하는 것에 관해서는 밑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죠. 환지 방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막 해가지고 땅도 파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사람 팔이 하나 나왔습니다. 아우가 아니라 토막 살인 사건의 현장이죠. 자, 사람 팔이 하나 나오면은 여기다가 법원에서 증거 보전 처분을 내립니다. 폴리스 이렇게 쳐가지고 이거 건들지 말라고 증거 보전 처분. 자, 근데 이 토지 소유자가 환지를 지정받는데 이쪽으로 환지를 지정받는 게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이쪽으로 환지를 지정받는 거죠. 그럴 때, 자, 여기 토지에 내려진 증거 보전 처분이라는 재판상 처분은 이 토지에 그대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갑이 받는 환지로 이쪽으로 따라오는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따라오겠습니까? 그대로 남아있겠습니까? 남아있어야죠. 살인사건은 여기서 발생한 거지 여기서 발생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종전 토지의 전속, 갑이 소유자든 을이 소유자든 병이 소유자든 관계없이 소유자가 누구든지 관계없이 토지에 전속하는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은 갑이 받는 환지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 전 토지에 그대로 존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 소유자임으로 인해서 여기에 설정되는 권리들, 그러니까 토지에 전속하는 권리가 아닌 것들, 뭐 저당권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갑을 받는 환지로 따라옵니다. 근데 방금 보신 재판상 처분으로서 증거보전 처분이라든지 용도, 지역, 지구, 구역과 같은 뭐 행정상 처분. 자, 여기 나눠가지고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주거지역, 여기까지는 상업지역인데, 자, 원래 내가 주거지역 가지고 있었죠. 이 토지에 내려진 주거지역이라는 행정처분은 갑이 받는 환지로 따라오는지 종전토지에 그대로 존속하는지 이걸 물어봅니다. 따라옵니까? 존속합니까? 남아있어야죠. 갑이 주거지역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이 주거지역이라는 행정처분이 갑이 받는 환지로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상업지역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다만 면적을 줄여서 주면 되죠. 면적을 줄여서. 가격이 비쌀 테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토지에 전속하는 거, 갑이 소유자든 을이 소유자든 병이 소유자든 소유자가 누구든지 관계없이 이 토지에 내려졌을 행정처분 같은 것들, 재판상 처분은 갑이 받는 환지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종전 토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방금 예를 들었던 용도, 지역, 지구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증거보전 처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역권,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지역권도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한 밑줄 지역권 은 종전 토지의 존속 밑줄. 지역권이 뭐죠? 지역권? 제가 하겠습니다. 자, 지역권이라는 거는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하죠. 이렇게 보셨죠? 여러분이 말한 대로 배운 게 아니라 배운 대로 말을 해야지. 자,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역지 소유자를 위해서 설정하는 권리입니까? 요역지를 위해서 설정하는 권리입니까?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서, 지의 편익, 땅의 편익을 위해서 설정하는 권리가 지역권입니다. 즉, 요역 지역권이라는 거는 요역지 소유자가 편리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땅을 위해서 설정한 권리입니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가 뭐 갑이든 을이든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 토지 요역지를 위해서 이렇게 지역권을 설정을 했으면은 이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해서 설정한 권리니까 그대로 남아있는다 이 말입니다. 종전토지에. 다만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면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없어져야겠죠? 없어지는 권리의 만료점은 다음 날입니까? 끝나는 때입니까? 끝나는 때. 그래서 다만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다음 날 끝나는 때 어디 보면은 뭐 다음 날 모음 이래가지고 써놨던데 나 진짜 깝깝해서는 다음 날 모음 그 다음 날 몇 개나 나오는데 그걸 왜 외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음날 외우면서 그걸 막 열 몇 개 되는 걸 들고 다니면서 외우고 있습니다. 깝깝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법을 외우는 게 아닌데, 다음날은 시작점, 만료되는 권리는 끝나는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역권도 지역권의 소유자를 위해서, 요역지의 소유자를 위해서 설정한 권리가 아니라 땅의 편익을 위해서 설정한 권리이기 때문에 종전 토지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입체한지. 자, 입체한지를 받으면은 종전 토지에 있던 소유권뿐만 아니라 다른 저당권 같은 권리들도 이쪽으로 이전한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근데 언제부터 이전할까요? 끝나는 때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네, 다음. 효력 발생 시기가 다른 날이니까.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 토지에 있던 저당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온다 이 말이죠. 본물권이 이전하니까. 그 다음에 채비지 보류지. 자, 소유권 취득 시기라고 돼 있으니까 끝나는 때 있겠습니까? 다음 날이겠습니까? 시기 다음 날. 시작점은 시기가 다음 날. 끝나는 때는 만료점. 그래서 밑줄 합니다.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자, 채비지라는 거는 시행자가 이걸 팔아가지고 비용에 충당하는 땅이니까 시행자가 취득을 합니다. 근데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 따로 빼놓는 땅을 보류지라고 하니까 목적이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환지 계획에서 정한 목적에서 정한 사람이 취득하는 겁니다.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바꿔서 냅니다. 바꿔서. 그러니까 채비지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땅이니까 당연히 시행자가 취득해야 되고, 보류지는 다른 목적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목적에서 정해진 사람이,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 언제부터 소유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다음 날. 시작점을 물어보는 거니까. 다만 밑줄 이미 처분된 채비지. 자, 채비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 이전에 미리 팔 수도 있습니다. 비용을 충당해야 되면. 이미 처분됐죠. 처분은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행위. 매매 계약을 맺어서 처분을 하는 거죠. 그런 처분은 등기를 해야 됩니까? 등기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되죠. 186조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밑줄 거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거? 다 외우니까 어려운 것도 외우니까 이해만 하면 뭐 별거 아닌데. 그래서 이미 처분된 거, 매매 계약을 맺은 거니까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고 등기한 때. 이렇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뭐 이런 것들은 됐고, 그 다음에 333페이지 보시죠. 그 밑에 거는 됐습니다. 보지 마시고 환지 등기. 자, 이거 환지 처분 공고에 대해 다음 날이 되면은 나는 소유자가 됩니까? 등기해야 됩니까? 자동으로 되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근데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등기는 내가 소유자가 되기 위한 등기가 아니라 대항하기 위한 등기.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칙은 이 환지 등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를 못 하는데, 예외적으로 환지 처분 공고일 이전에 다른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맨 앞에 시행자는 밑줄. 이 환지에 의한 등기는 토지 소유자가 갑이 개별적으로 등기하고 을이 개별적으로 등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시행자가 단체로 합니다. 시행자가.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밑줄 공고 후 14일 이내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해야 한다. 촉탁은 관청에 하는 부탁을 촉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부탁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에 관해서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런 거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등기 제한.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등기가 있는 때까지는 원칙은 밑줄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등기 신청인이 확정일자가 있는 서류로 환지 처분 공고일 전에 등기 원인이 생긴 것임을 증명하면 밑줄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된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냥. 그 다음에 청산금의 징수 교부가 나오죠. 청산이란 환지 처분에 의한 적법한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재산의 가부족분을 금전으로 정산해주는 거를 청산이라고 합니다. 청산금에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이런 것들은 뭐 법적 성질을 말하는 거니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밑줄 청산금은 그 뒤에 파란색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 그 다음에 산출 기준 이런 거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3번 결정 및 징수 시기 등이 나오죠. 자, 결정 시기 청산금은 밑줄 환지 처분하는 때 결정. 환지 처분하는 때 결정. 자, 보죠. 청산금 언제 결정합니까? 환지 처분하는 때. 확정은 그 위에 넘기면 안 되고 위에 밑줄 치고 내려온 거. 그렇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자, 환지 처분하는 때까지 결정된 청산금이 이 결정됐죠, 이제 처분할 때까지. 그러면은 환지 처분 공고일이 다음 날이 되면 확정이 됩니다. 결정된 청산금이 다음 날이 되면 확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만 이하는 조금 이따 볼 거고, 가로 2번 보시죠. 다음 페이지에 시행자는 밑줄 환지 처분이 공고된 후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 교부하여야 한다. 자,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죠. 청산금은 언제 결정합니까? 환지 처분하는 때 결정을 하죠. 그러면 이 결정된 청산금이 환지 처분 공고일이 다음 날이 되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정을 환지 처분하는 때까지 하고 그 결정된 청산금이 다음 날에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고 교부한다. 이렇게. 근데 그 뒤에 다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자, 환지를 지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금전으로 청산을 받겠죠. 환지 부지정 대상인 사람들. 요런 사람들, 뭐 과소 토지든지 신청했든지 요런 사람들한테는 좀 미리 좀 나가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사해야 되니까 미리 좀 나가달라고 할 수 있고, 그 나갈 때 이 사람은 돈 받고 나갈까요? 그냥 나갈까요? 그렇죠. 돈 안 받고 그냥 나갈 사람이 없죠. 그래서 미리 청산금을 교부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밑줄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자, 원칙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이 되고 이 결정된 청산금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확정이 되고 이 확정되고 나서 징수 교부를 해야 되는데, 미리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미리 청산금을 교부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앞에 페이지 보실까요? 앞에 페이지 333페이지 맨 밑에 환지 처분하는 데 결정한다. 다만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한테는 미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거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 청산금을 결정 밑줄.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 청산금을 결정. 자, 요거를 제가 싹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산금 언제 결정하죠? 환지 처분하는 때. 확정은 다음 날에. 그 다음에 이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를 해야 되죠. 다만 환지를 지정받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미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고 그 교부하는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정은 하는 때, 확정은 다음 날, 그리고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고 교부해야 되는데, 환지를 지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미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고, 징수는 아니고 교부할 수 있고, 그 교부하는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34페이지 징수 교부 방법이 나오죠. 여기서부터는 제목들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가로 1번에 뭐 분할 가능돼 있죠. 청산금은 다음과 같이 이자를 붙여 밑줄 분할 징수 분할 교부 할 수 있다. 분할 징수 분할 교부 할 수 있다. 밑에 거 볼실 필요 없고 그냥 분할 징수 분할 교부 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가로 2번 안 내면 강제 징수합니다. 밑줄 강제 징수. 가로 3번 안 받으면 따라다니면서 주는 거 아니고 법원에다가 공탁하면 됩니다. 공탁 밑줄. 이렇게. 그래서 청산금은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고, 안 내면 강제 징수하고, 안 받으면 법원에다 공탁합니다. 강제 징수 밑에 있는 거는 행정청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비행정청인 경우에는 자기가 법을 집행할 수는 없으니까 행정청에다가 위탁해서 징수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뭐 수수료는 4%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다음에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35페이지 청산금의 소멸시효 나오죠. 자, 공법에서는 소멸시효 나오면 원칙이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5년 동그라미. 공법에서 소멸시효 나오면 그냥 다 5년 하십시오. 5년. 이렇게. 요까지가 개발법, 환지 방식입니다. 개발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뒤에 뭐 강가 보상금 이런 것들은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3, 4월 달에 할 겁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정비법 가보죠. 정비법. 자,
정비법은 여기 보시는 도시개발사업 밑에 있는 정비사업, 이 정비사업을 하는 절차가 정비법입니다. 정비사업을 하는 절차. 그래서 이 정비법 역시도 우리가 배웠던 시설사업이나 개발사업이랑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정비사업 역시 도시군 계획사업이니까 맨 처음에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계획 만들겠죠. 그때 만드는 계획이 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정비 기본계획. 정비 기본계획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이라는 걸 입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고, 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뭐 할까요? 시행자를 정합니다. 시행자 지정. 자, 시행자가 지정이 됐죠. 그러면 시행자가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개발사업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실시계획을 사업 시행계획 이렇게 봅니다. 사업 시행계획. 근데 이 사업 시행계획을 실시계획으로 바꿔가지고 틀렸다 이렇게는 절대 안 냅니다. 그냥 사업 시행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실시계획을. 그 다음에 사업 시행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거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인가받고 고시해야겠죠? 인가받은 대로 역시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개발법에서는 실시 단계에서 사업의 시행 방식을 크게 두 가지, 수용 방식, 환지 방식 이렇게 나눴는데, 자, 정비 사업을 할 때는 단계를 두 단계로 나눌 겁니다. 방식을 두 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 단계를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단계는 분양 신청을 받는 단계입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이제 조합을 설립하고 나면은 그 조합원들한테 여기 살고 싶은 사람들 분양 신청해라고 분양 통지하고 분양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분양 신청 그냥 안 하네. 내가 분양 받고 싶으면은 분양 신청을 하는 거죠. 근데 나는 돈 받고 나가고 싶다 하면은 분양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분양 신청을 한 현황을 기초로 해서 만드는 계획이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겁니다. 관리 처분 계획. 자, 요 실시 단계는 1, 2월 달은 안 할 건데 지금 여기 필기가 돼 있으니까 요거랑 똑같이 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해보죠. 분양 신청을 받았죠. 그럼 분양 신청 받은 건 현황을 기초로 해가지고 환지 계획 대신에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합니다. 관리 처분 계획을.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인가받고 나면은 공사에 착수해서 이 환지 처분 대신에 관리 처분 계획에서 정해놓은 대로 소유권 이전 고시를 합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분양 신청 받은 걸 가지고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해서 요거 인가받고, 그 다음에 공사에 착수해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준공인가를 받습니다. 준공인가. 그 다음에 공사 완료 공고라는 걸 하고 측량하고 분할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고시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자, 정비법에 보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 되니까 소유권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법률 규정. 등기해야 소유자가 됩니까? 등기 안 해도 됩니까? 관리처분계획에서 갑에게 새로 짓는 자이 아파트의 102동 8복 1호를 주겠다라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 되면 갑은 자동으로 자이 아파트 102동 801호의 소유자가 됩니다. 자동으로 등기 안 해도. 다만 제3자한테 대항해야 되니까 등기해야겠죠. 그 다음에 자, 내가 원래 24평짜리 가지고 있었는데 분양 신청은 42평짜리 했습니다. 더 받았죠. 원래 내가 42평짜리 가지고 있었는데 분양 신청은 24평짜리를 한 겁니다. 덜 받았죠. 그 다음에 분양 신청 안 한 사람들 더 받고 덜 받고 안 받았죠. 이런 사람들 뭐 해줘야 됩니까? 청산. 똑같죠. 자, 관리처분계획 작성할 때 기준이 있는데 관리처분계획 작성할 때는 요거 위지면 토수리 환경 중에 요거 면, 리, 환 요 세 가지 기준만. 그 다음에 내용에도 설계, 새거, 헌거, 비용 그대로 저 안에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좀 더 추가를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환지라는 거는 땅을 땅으로 바꿔주고, 그 정비법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권리를 권리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이렇게 요 그림을 나중에 실시 단계에 들어가면 똑같이 그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1, 2월 달에는 제가 사업 세 가지만 비교를 할 건데, 뭐 이거 분양 신청하는 단계 보면은
우리가 조합원들한테 분양 신청 받죠. 그러면 이제 분양 신청 받고 남은 것들 이제 일반 분양합니다. 그 다음에 먼저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그 동호수 추첨을 합니다. 좋은 동, 좋으로수 뽑아가지고 조합원들끼리 먼저 동호수 추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남은 거, 이제 일반인들한테 일반 분양분에 대한 동호수 추첨을 합니다. 그걸 이제 관리 처분 계획에 반영해가지고 갑한테 배기동 얼마 준다 이런 거 다 정해놓고 나중에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요게 분양이랑 관리 처분 계획.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가 되겠죠. 그러면은 마지막에 준공인가를 봤습니다. 여기서는 준공인가. 이것도 준공인가를 뭐 준공검사로 바꿔가지고 틀렸다 이렇게는 절대 안 내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시설 사업이든 개발 사업이든 정비 사업이든 사업을 하는 절차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정비법이라는 거는 정비 사업을 하는 절차에 관해서 다룬 법률인데 여기 뭐 30년 내지는 40년씩 된 단독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내지는 40년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40년 된 아파트. 그 다음에 여기 뭐 재래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단, 오래된 공장 지역들, 공업 지역들 이런 데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자 여기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있던 곳에서는 새로 집을 지어야겠죠? 주택을. 그래서 새로 자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원래 내 권리는 이쪽에 있던 거죠. 원래 내 권리는 30년이나 40년 된 주택 내지는 40년 된 아파트의 소유자였는데 이 권리 대신에 자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바꿔주는 겁니다. 권리를 권리로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이 재래시장, 동대문 시장 같은 데 생각하시면 되겠죠. 동대문 시장 옆에 가면 그 쇼핑몰 같은 거 만들어놨죠. 그런 것들. 예전에 조그마한 상가들에 있던 사람들을 신식 이런 종합 쇼핑몰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바꿔주는 겁니다. 여기 있던 권리를 여기로 들어갈 수 있는 입주권으로 바꿔주는 거. 권리를 권리로 바꿔주는 거. 권리를 권리로 바꿔주는 거. 환권에 관한 법률이 바로 정비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꺼봐 헌집 줄게 자이다오 이렇게 요게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 이렇게 내가 오래된 주택에 대한 권리를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한 권리로 바꿔주는 거. 요게 정비사업. 이렇게. 자, 정비사업 366페이지에 나오죠. 간단한 용어들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역.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정비사업, 요거는 좀 이따 할 겁니다. 그 연역 이런 것들은 그냥 됐습니다. 그 다음에 368페이지 노후불량 건축물. 노후불량 건축물은 그냥 읽어보면 그렇지 뭐 당연히 노후불량 건축물이지 하는 것들입니다. 따로 그냥 한번 쭉 읽어만 보면 되는데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니은에 C가 있습니다. C가 밑에서 한 두 번째 정도 단락에 보면 있죠. 자, 거기 밑줄 합니다. 좀 이따가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을 기준으로 밑줄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보강에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즉 4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40년까지 내가 고쳐 쓰는 비용이 철거하고 새로 짓는 비용보다 훨씬 큰 거죠. 그런 것들은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노후불량 건축물.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해서 기획에 준공된 후 밑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4번 본문이랑 제가 연결해서 읽어보면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기간이 지난 건축물. 요걸 노후불량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가끔씩 요 두 개 숫자를 바꿔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것만 좀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쭉 한번 읽어보면은 그렇지 하는 건 그렇지. 그 다음에 가로 4번, 가로 5번은 요거 묶어두시면 되는데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요걸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가끔씩. 그래서 정비기반시설이라는 거는 우리가 국계법에서 배웠던 기반시설입니다. 그 기반시설인데 정비사업이랑 관련된 기반시설을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그 밖에 주민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해서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 공급시설, 지역 난방시설 등과 같은 우리가 국계법에서 배웠던 기반시설이 정비기반시설입니다. 꼭 필요한 거. 정비기반시설이라는 건 정비사업할 때 꼭 필요한 거. 근데 공동이용시설은 그냥 있으면 좋은 거.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들. 그래서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 해관, 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이번에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이런 것들이 공동이용시설입니다. 몇 번 읽어보고 문제 좀 풀어보면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몇 번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대지. 대지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해가지고 그 옆에 가로 열고 지목, 불문이라고 좀 써주십시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대지라고 부르는 거는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지을 수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목이 대인 토지가 거의 대지가 되는데 정비법에서는 대지를 그냥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싹 다 대지라고 합니다.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지목을 따지지 않고 그냥 대지입니다.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그 다음에 주택단지, 그냥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인데 다음 페이지. 그 박스 안에 1번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당의 토지. 그 다음에 2번, 3번은 우리가 주택법을 좀 배워야 되는 거고 5번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당의 토지. 즉 주택법뿐만 아니라 건축법에 의해서 지어진 아파트 단지도 주택단지라고 한다.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 이렇게.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는 사업하는 사람, 사업시행자라고 하고 토지 등 소유자 좀 이따가 할 거고 10번 주공 보죠. 토지주택공사 등 가로 10번 토지주택공사 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 밑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지방공사를 토지주택공사 등 이렇게 토지주택공사 등 토지주택공사 등 저는 앞으로 필기할 때 요걸 주공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주공 등.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LH죠. LH 랜드하우징 LH랑 그 다음에 지방공사를 합해서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줄여서 주공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옆에 11번 정관등이라고 하죠. 요거는 이제 우리 개발법에 썼습니다. 자치 법규라고 했었죠. 시행자들끼리 하는 약속인데 누가 만드는지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다릅니다. 조합이 만들면 정관, 토지 소유자가 만들면 규약, 공공이 만들면 시행규정 이렇게 불렸던 거. 그래서 정관 등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조합의 정관,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인 토지 등 소유자가 만드는 규약, 토지 등 소유자가 만드는 규약,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내지는 주공, 신탁업자 이런 공공이 만들면 시행규정. 요거를 정비법에서는 정관 등 이렇게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정관 등 이렇게 이런 것들 뭐 간단한 용어들이고 일단 이제 이건 됐고 이제 중요한 거 367페이지 앞으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앞으로 367페이지에 가로 2번에 정비사업. 자, 정비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정비사업 세 가지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다른 법에서는 목차대로 보통 수업을 했었는데 정비법은 일단 요거 사업 세 가지 비교해놓고 목차로 들어갑니다. 근데 요 1, 2월 달에는 사업 세 가지 비교하는 것까지 요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3, 4월 때까지 기억할 수 있겠죠. 요 세 가지 사업 비교하는 거. 그래도 양이 꽤 될 겁니다. 아마 A4지에 정리를 하면은 눕혀가지고 딱 한 페이지 안에 들어갈 정도 양인데 자 일단은 첫 번째가 사업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개발사업. 세 번째는 재건축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익숙하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사업의 이름은. 그 다음에 사업의 각각의 특징들 보겠습니다. 이렇게 박스 안에 바로 보면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은 어떻죠? 밑줄. 그냥 열악 아니고 극히 열악. 극히 열악. 하고 노불량 건축물은 과도하게 밀집 밑줄. 과도하게 밀집. 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까지 끊으시면 됩니다. 요게 1번. 개선하거나까지. 요게 1번. 그 뒤에 밑줄.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 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개선사업 두 번째.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정비 기반시설은 어떻죠? 열악 밑줄, 열악. 극히 열악은 아니고 그냥 열악.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은 과도하게 밀집은 아니고 그냥 밀집. 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까지 끊으시고 요게 1번. 그 뒤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밑줄.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나머지는 다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여기는 도시환경을 개선 밑줄. 요게 두 번째. 재개발사업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재건축 사업. 정비 기반시설은 어떻습니까? 양호 밑줄, 양호. 한데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밑줄 공동주택이 밀집. 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렇게. 이게 사업의 특징들입니다. 자, 보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첫 번째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은 극히 열악합니다. 극히 열악.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은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이나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이러한 것들을 확충하고 나서 주택은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첫 번째는 정비 기반시설은 어떻죠? 열악. 극히 열악은 아니고 그냥 열악. 노후불량 건축물은 밀집한 지역. 이런 데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두 번째는 상업지역 내지는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나머지는 다 주거환경을 개선했었는데 요거는 도시환경 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요게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죠. 양호한데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이 밀집한 지역. 요런 데서 하는 게 재건축 사업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사업의 종류랑 특징. 아주 기본적인 건데 시험에는 무수히 내죠. 무수히. 올해 뭐 학개론 문제가 이거 재개발 사업 물어보는 거. 학개론 문제에서 나왔던 거. 그래서 각각의 뭐 명칭이랑 특징, 글자로 아는 것도 중요한데, 자, 이런 것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보면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은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이런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여기 달동네. 그래서 이걸 달동네 정비사업이라고 부릅니다. 달동네 정비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열악 밀집이니까 여기보다 형편이 좀 낫죠? 그래서 달동네 밑에 동네, 그 밑에 동네 상황, 그 밑에 동네. 우리 저기 건너편에, 저기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경찰서 맞은편에, 저 산 쪽에 브라운스톤 옆에 보면은 막 다세대 주택 같은 거 이렇게 올라가 있죠? 거기 정비구역, 정비구역. 그런 데가 요런 데가 달동네 밑에 동네니까 약간 오르막이죠, 이런 데가. 이렇게.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 요거는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 즉 원래는 재개발을 하는 곳입니다. 재개발을 하면은 우리 보통 뭐 짓죠? 아파트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건축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누가 이제 전문가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고층 아파트들을 짓는 게 과연 옳은 방향인가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면은 뭐 5층에서 10층 안팎의 건물을 재건축을 해서 20층, 30층 이렇게 지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수익성이 있죠, 수익성이. 일반 분양분이 이만큼 많으니까. 근데 지금 30층, 40층 뭐 이렇게 지어가지고 나중에 40년 정도 지나서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을 때는 이게 재건축이 되냐라는 거예요.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세대 그 많은 아파트들, 고층 아파트를 지었는데 40년이 지나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잘 돼야 1대1 재건축? 그러면 원래 살던 사람이 공사비 다 들여가지고 새로 짓는 겁니다. 자기 아파트. 이러면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신축 아파트로 가겠죠. 그러면서 이런 고층 아파트는 이제 도시 안에 있는 슬럼가가 되고 빈민층들이 막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사람이 없으니까 공실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공실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수도권 이런 데는 아파트가 부족합니다. 물론 지금은 수도권이나 서울 안에는 아파트를 더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방에는 이미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고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아파트를 재개발해야 되는 곳을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기존 주택들을 유지하면서 한번 개발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단독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이런 것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들, 반대편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고, 이 앞에 도로는 차 2대가 지나갈 수는 있는데 쌩 하고 지나가기 좀 그렇고 슬금슬금 눈치 보면서 가는 이런 거. 도로도 이제 골목도 어두컴컴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을 확충을 해줍니다. 가로등도 달아주고 중간중간에 CCTV도 설치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범죄 예방 대책 같은 것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집마다 담장을 허물어 가지고 요 옆에다가 잔디밭을 쫙 깔아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공실이 발생한 곳들을 몇 개 허물어 가지고 아니면 정비를 해서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타가수라든지 어린이집, 노인정, 세탁장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기반 시설이랑 공동 이용 시설을 확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마을을 꾸며 놓으니까 사람들이 담장을 허물어 놓으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 옆집, 뒷집,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랐었는데 이제 옆집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수박도 깨먹고 김장도 같이 담그고, 그 다음에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 이용 시설을 사람들이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을의 공동체가 살아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는 게 무조건 옳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도 좋더라는 겁니다. 좋더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을 해주고 나면 주택은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집주인들이 이 집을 고쳐 쓰는 겁니다. 집주인들이. 요걸 개선사업 2번째 방식입니다. 요게.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뭐 상업지역, 공업지역, 아까 말했던 뭐 동대문 시장 같은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래된 공장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요런 것들 쫙 묶어가지고 공장 싹 밀어버리고 새로 좀 중공업지역 같은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이런 거 집어넣어가지고 경공업 수용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재개발 사업 2번째.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잠실주공, 음마아파트, 장미아파트, 강남에 그런 아파트들, 공동주택이 밀집한데 그 주변에 기반시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잘 돼 있죠. 한강도 있고 너무 좋죠. 살고 싶어 죽겠죠. 근데 그 아파트가 낡은 거예요. 그 아파트가 낡아가지고 지하 주차장도 없어가지고 밤에 들어가면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차 맨날 밀고 다니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우풍이 심해서 난방비가 막 100만 원씩 나오고 그런 데가 바로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은 너무 좋은데 저 아파트가 낡아서 이런 거 하는 거, 그게 재건축 사업입니다. 예전에는 여기 안에 정의 안에 공동주택이란 말이 없었는데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한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들이 대부분이 아파트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기존에도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를 위주로 이루어졌었는데 개정을 하면서 야 이거 거의 어차피 아파트에서 하는데 하면서 공동주택이란 말을 집어넣어줬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공동주택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의 특징들, 각각이 어느 곳에서 하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뭘 비교를 해야 되냐면 370페이지 토지등 소유자. 우리 도시개발법 할 때는 도시개발 조합 만들 때 조합원 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토지 소유자. 근데 정비법에서는 지금 보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 됩니다. 토지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사업들마다 토지 등 소유자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개선 사업이랑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을 같이 쓰고 재건축 사업은 조금 다릅니다. 개선 사업이랑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이런 사람들을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고, 재건축 사업에서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위에랑 아래랑 차이점이 있죠. 보면은 위에는 또는 이렇게 보세요. 또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근데 재건축 사업에서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자, 차이점 한번 보죠.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내가 토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내지는 건물만 가지고 있죠. 내지는 지상권자, 이런 사람입니다.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내가 토지만 가지고 있을 때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합니까? 네, 그렇죠?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지상권자는? 임차권자는? 전세권자는? 지상권자만. 근데 재건축 사업에서는 내가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지상권자는 이렇게. 이게 차이점.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지상권자까지도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는데, 재건축 사업에서는 건축물이랑 그 부속 토지 소유자까지, 건축물이랑 그 부속 토지까지 가지고 있어야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즉, 재건축 사업에서는 토지만 가지고 있거나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합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합원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 토지만 가지고 있거나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야 팔고 나가, 매도 청구를 제기하는 거예요. 매도 소송. 이렇게. 그래서 정비법에서도 매도 청구가 나오고, 건축법에서도 매도 청구가 나오고, 주택법에서도 매도 청구가 나오는데, 정비법에서의 매도 청구는 여기 재건축 사업에서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 때문에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 때문에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 이제 어딜 갈 거냐면은 저 뒤에 가야 됩니다. 이거 뭐 11월, 12월 달에도 제가 요까지만 설명했습니다. 요까지. 거기 39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399페이지. 조금 지우고. 사업의 시행 방식입니다. 시행 방식. 자, 이 사업들마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식이 다릅니다. 방식이. 399페이지. 자, 첫 번째. 개선 사업은 총 4가지 사업 시행 방식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고 먼저 하죠.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밑줄 혼용하는 방법. 으로 한다라고 해서 1번.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밑줄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 자, 이 책들마다 이 1번 방식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 틀린데 저는 앞으로 이걸 셀프 방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셀프 방식.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 셀프 방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나 건물을 수용하고 나서 사업을 한 다음에 공급하는 방식. 수용 후 공급하는 방식. 이게 두 번째. 수용에다 밑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 환지 방식.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비구역 내에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관리, 처분, 계획 중요합니다. 관리, 처분, 계획.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개발 사업은 첫 번째 환지 방식, 두 번째는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 이렇게. 자, 사업들마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식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사업 시행 방식이. 그래서 개선 사업은 셀프,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방식을 섞어서 하는 방식까지.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환지랑 관리, 처분 계획.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자, 다음 중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수 없는 사업은? 재건축 사업만. 재건축 사업에는 환지 방식이 없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관리, 처분 계획, 관리, 처분 계획,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애가 다 들어가 있죠. 자, 아까 짧게 썼었는데 분양 신청 받은 걸 가지고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이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관리, 처분 계획 인가받고 공사에 착수해서 나중에 소유권 이전을 해줄 겁니다. 소유권 이전을. 관리, 처분 계획에서 정한 대로 나중에 소유권 이전을 합니다. 근데 이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대상이 사업들마다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박스 안에 4번이죠. 박스 안에 동그라미 4번에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뭐를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부대 복리시설은 됐고 그 밑에 주택만 비추. 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주택. 그 다음에 거기 재개발 사업에서는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뭐 준다라고 되어 있죠? 건축물. 그럼 주택은 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주택은? 맞죠? 주택은 건축물인데 여기는 건축물이라고 규정을 해놨다는 거는 주택 말고 다른 것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하니까. 상업지역에서 하면 상가 줘야겠죠? 공업지역에서 하면 공장 줘야겠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건축물이라고 규정합니다. 건축물. 그 다음에 여기 재건축 사업은 주택 주죠. 주택 주고 또 뭐 줄 수 있습니까? 오피스텔. 그렇죠. 오피스텔 매출. 부대 복리시설은 위에도 있었고. 오피스텔. 자, 재건축 사업에서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업성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예전에는 뭐 4인 가구, 3인 가구가 많았다라면은 지금은 4인 가구가 3인 가구랑 2인 가구로 분화하고 그 3인 가구랑 2인 가구가 1인 가구로 이렇게 분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인 가구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뭐 30% 넘는 것 같던데. 1인 가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1인 가구들이 많이 사는 곳, 역세권에서는 24평짜리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도 8평짜리 오피스텔을 3개 지어서 분양하는 게 훨씬 잘 팔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일반 분양분이 얼마나 많은지,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을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이걸 가지고 사업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데, 지금은 24평짜리 짓는 것보다 8평짜리 오피스텔을 지어가지고 분양하는 게 훨씬 장사가 잘 되더라고 생각하니까 재건축 사업에서는 이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지어서 공급하게 해줍니다. 오피스텔을. 그래서 그 재건축 사업에서는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는데, 다만 이야 뭐 그건 됐고, 다음 페이지 가로 2번에 맨 위에 가로 2번에 오피스텔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계법에 따른 밑줄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자, 앞으로 공법책에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얘네 둘이 묶여 나오면은 여기는 역세권입니다. 역세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얘네는 역세권이고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이 묶여 나오면 역세권이고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곳. 그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곳에서 오피스텔을 지어서 공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근데 이 오피스텔을 너무 많이 지으면 안 되니까 연면적 30% 이하까지만. 근데 요새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 보면 준주거지나 상업지역에서 아파트 단지 안에 오피스텔 동이 따로 하나 있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자, 다시. 자, 이 사업의 종류들마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시행 방식이 다릅니다. 시행 방식이. 그래서 개선 사업에서는 총 4가지 방식이 있죠. 셀프, 수용, 환지, 관리처분계획. 그 다음에 이 개선 사업에서는 이 4가지 방식을 섞어서 혼용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환지랑 관리처분계획.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근데 이 관리처분계획이 다 들어있는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사업들마다 나중에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대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해서 뭐를 공급해주죠? 주택. 재개발 사업은 건축물. 재건축 사업은 주택, 주거, 오피스텔까지. 오피스텔은 용도지역은 어디에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면적은 30%까지 100분의 30이니까 30%까지 이렇게 공급하는 게 요게 사업의 시행 방식들. 그래서 각각의 사업들마다 사업의 시행 방식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사업들마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시행자가 다른데,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셀프 방식으로 시행할 때의 시행자가 있고, 그 다음에 수용, 환지, 관리처분계획에서의 시행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에서도 시행자가 2명 나옵니다. 근데 재건축 사업에서는 1명만. 자, 이렇게. 저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 1번. 여기 어디라고 했습니까? 달동네. 달동네 사는 사람들한테 야, 니네 조합 만들어서 정비 사업해 라고 하면 사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우리 동네에 가로등 설치하고 CCTV 달고 조경해야 되니까 니네 돈 좀 내 라고 하면 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냅니다. 그러니까 요까지는 시행자가 해줍니다. 이걸 시행자가 해주고, 주택은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으로. 즉 이런 것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고 정비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을 확충을 해야 되니까 민간한테 맡겨놓으면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선 사업은 공공이 주도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공공이. 근데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 동네보다는 형편이 훨씬 좋은 동네니까 민간이 주도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 2가지 사업. 그래서 개선 사업은 공공이 주도로 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주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자, 우리 개발법에서는 뭐 권한자 넣으면 누가 합니까? 라고 하면 다 누가 하죠? 개발법에서 지정권자가 원칙이 시, 도, 대도시 이랬었죠? 시, 도, 대도시. 자, 서울이 있고 서울 주변에 뭐 일산, 뭐 평촌 이런데, 뭐 분당 이런데다가 신도시를 만드는 이유는 경기도의 아파트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서울 사람들 여기 와서 살려고. 그러니까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라는 거는 하나의 관할구역 안의 문제가 아니라 광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근의 경기도의 시, 군을 끌어들여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광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모든 권한을 광역지자체장인 시, 도지사가 행사를 합니다. 시도지사가. 근데 정비사업은 서울시, 강남구 여기가 노블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답니다. 이거 좀 헐어버리고 새로 지어야겠는데 서울의 저 도봉구에 이 동네에 되게 낡은 건물들이 밀집해 있답니다. 이거 좀 고치셔서 써야겠는데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런 데가 되게 낡았답니다. 이거 좀 허물고 새로 지어야겠는데 즉 우리 동네 문제입니다.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이라는 거는 그 자치구들 안에 낡은 건물들이 있으니까 이 건물들을 허물고 새로 한번 예쁘게 만들어 보자 라는 게 정비사업이죠.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거는 사업 자체가 광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니까 모든 권한을 시, 도지사 같은 광역지자체장이 행사하는 건데, 정비사업은 우리 동네 안의 문제니까 모든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사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정비법에서는 뭐 누가 합니까? 시장, 군수라고 하십니다.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을 줄여서 정비법에서는 시장, 군수 등 이렇게 합니다. 시장, 군수 등.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누가 합니까? 하면 지정권자. 정비법에서는 누가 합니까? 하면 시장, 군수 등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선사업은 공공이 주도로 하는 사업이니까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 이 사람이 사업을 합니다. 정비법에서. 개선사업은 민간한테 맡겨놓으면 사업이 안 되니까 시장, 군수 등. 이렇게. 그래서 셀프 방식으로 하든 수용, 환지, 관리 채원 계획이든 간에 이 사람이 원칙적인 사업의 시행자. 근데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주도로 하죠. 이 민간이 주도로 하는 사업은 조합 만들어서 사업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뭐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뭐 엄청 나오는 거죠.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그럼 개선 사업에서는 조합을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개선 사업에서는 안 만듭니다. 시장 구조, 공공이 하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은 있지 개선 사업 조합 이런 건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한 칸 비어 있죠. 재개발 사업. 자,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상업지역, 공업지역인 겁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를 모아보는 거죠. 상업용 빌딩 한 열 몇 개 모아가지고 여기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해보니까 토지 등 사유자라고 오는 건축주분들이 대여섯 명? 그리고 공장들 몇 개 묶어가지고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공장 사장님들 오셨는데 모였는데 7명.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추진해서 정관 작성해가지고 임원 뽑고 대의원 뽑고 해가지고 조합 설립인가 받고 조합 만들고 해서 굳이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얼마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 20인 미만일 때 사람이 작죠? 이럴 때는 조합 만들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죠, 사업을. 조합 만들지 말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이렇게. 그래서 공공이 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누가? 시장, 군수 등. 민간이 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원칙 누가?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은 뭡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재개발만. 재개발만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만.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 그래서 이렇게 시행자는 크게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렇게. 이 이상은 나온 적도 없는데 저는 이 이상을 요까지는 제가 11월 달에 설명을 했을 겁니다. 입문 강의 때. 근데 요 이후에 나오는 것들을 지금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책에 있으니까. 근데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중요한 것들 몇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근데 요거를 구분해요. 요거. 공공이 하는 건 시장, 군수 등. 이 사람이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 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조합이.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거는 무슨 사업만? 재개발 사업만. 재개발 사업만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요 이후의 것들 몇 가지 설명 더 드리죠.